모범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말은 참 좋지만 언니의 기준은 보통 사람의 것과는 한참 달랐다. 언니는 말마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멘을 넣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가 무슨 신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줄 안다.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 자기 같지 않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 말해줬을 테고 나도 수없이 불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언니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에도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에 유난히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기도 했다. 말버릇이 거봐 내가 뭘 했어 인데 지금은 오직 자기가 맞지 않았냐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계속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언니한테는 힘들다는 말은커녕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들으니까 가 돌아오고 나 지금 좋고 괜찮다고 하면 너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세상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될 것 같냐고 야단을 쳤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언니는 내가 막다른 길에서 주저앉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았다. 잘 지내고 있냐고, 왜 답이 없냐고, 언니가 너 걱정하는 거 모르냐는 등등의 카톡이 계속 몰려들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거였는데 또 이렇게 끝이 났다. 언니가 항상 이랬던 걸까? 언니가 진짜 나를 걱정하긴 하는 걸까? 사원님들 스트레칭 하시고 업무 시작할게요. 언니가 짐찍 쿠팡 알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꾸미려 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주제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는 걸. 점심시간 이후 재개된 근무시간. 관리자들이 서 있는 데스크 앞에서 나를 비롯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니터 속 사람들을 보고 마지못해 느릿느릿 몸을 움직인다. 내부 온도는 30도에 가깝고 점심시간에 말린 땀을 이제 또 줄줄 흘릴 거라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열의가 하나도 없다. 나처럼 더위도 별로 타지 않고 땀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조차 조금만 움직여도 속옷까지 흠뻑 젖을 정도의 날씨가 시작되었으니 8월이 되면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 앞선다. 이 더위에 유난히 더운 쿠팡 물류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출고 집품이라는 일이다. 집품은 고객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수많은 물건들이 진열된 선반에서 그 물건을 찾아내 토트에 담는 일인데 토트는 쿠팡에서 사용하는 박스를 말한다. 뚜껑이 없는 다용도 박스인데 크고 무겁다. 낡아서 덜그덕거리는 카트에 토트 두세 개 정도를 담아서 물건을 토트에 담는 일이 내가 요즘 하루 종일 하는 일이다. 처음부터 쿠팡 알바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 쿠팡에 대한 괴소문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돈이 필요했다. 돈은 필요한데 사람 상대하는 일에 질려버리고만 나 같은 사람에게 쿠팡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주었다. 특히 집품은 하루 종일 누군가와도 말을 하지 않는 게 가능할 정도로 혼자 하는 일이라 특히 마음이 편했다. 집품해야 할 물건이 제자리에 없거나 집품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관리자와 얘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럴 때조차 말은 길어지지 않았다. 하세요 할 때 네 하면 되는 거고 가세요 할 때 네 하면 그만인 게 여기 일이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일이어서 나는 아픈 다리와 발에도 불구하고 쿠팡 알바를 계속하고 있다. 가끔 여기가 나의 끝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들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를 보살피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삶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없을 때의 얘기지만 또 왜 왔어? 퇴근 후 찌릿찌릿한 발바닥을 조심스레 내디디며 걷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을 지날 때부터 경찰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단지 입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뻑뻑 피워 물고 있으니 참 여전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특히 어깨가 많이 굽어 보인다. 야, 너는 꼭 인사를 그렇게 해야 하냐? 이 남자는 참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원룸형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여기 살게 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경찰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이사 후 2달쯤 지나고부터였다. 무슨 좋은 일로 와야 반겨주지. 너희 부부는 대체 왜 그래? 내가 안 오면 애엄마가 오고 애엄마가 안 오면 또 내가 낯짝을 내밀고. 낯짝이라니 무슨. 경찰은 또 상처받았다는 표정으로 내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한다. 늘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기를 수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전 남편이 된 이 사람. 뭐 또 돈 필요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늘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또 늘 그게 맞는 그저 그런 똑같은 얘기. 애가 좀 아파.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 아이 얘기에도 불구하고 내 어조가 차갑자 약간 움찔하지만 경철은 멈출 기세가 아니었다. 병원을 가도 뻔한 소리만 하니까. 애가 원래 약해서 늘 아픈 걸 나더러 어쩌라고. 뭣도 좋은 약이라도 지어 먹일 거라는 거야? 애가 아프니까 애 엄마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생활이 안 돼서 그래. 좀 봐주라. 어? 이렇게 기막힌 일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만 보이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들처럼 이런 상황을 세상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다. 또다시 동정심을 유발할 작정인지 눈물이라도 흘릴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담배를 소중히 쥐고 있는 이 남자 경철. 경철과 이혼한 건 4년 전 봄, 내가 41살 때였다. 빵집 앞에 나이 많은 벚나무는 흐드러지게 꽃잎이 달리고 가벼워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날아갈 듯 웃으며 거리를 지나치는 햇빛 가득했던 그날이 기억난다. 아직 매장에는 빵이 다 나오지도 않았던 오전 시간이었는데 잔뜩 푸른 배를 한 젊은 여자가 매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사모님 죄송해요. 근데 애가 곧 나오는데 아빠 없이 키울 순 없잖아요. 여자는 울먹울먹하며 말하면서 한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여자가 나를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아서 그만큼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애아빠가 누구? 나는 모르는 척 물었지만 애아빠가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안다는 걸 그 여자도 알았다. 그 여자 혜연. 혜연은 6개월 정도 우리 빵집에서 일했던 알바생이었다. 23살이었고 엄마와 둘이 산다는데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도 그만뒀다는 말에 나는 마음이 끌렸다. 일을 잘하지는 못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손님 응대를 하는 일은 잘했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허둥지둥하고 손님을 탓하며 불평하는 일이 잦았다. 빵을 포장할 때도 주의를 주는 그대로 하는 일이 드물었고 매장을 비우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서 남편에게 아무래도 혜연을 내보내야겠다고 하자 남편이 극구 말렸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고. 우리가 젊은 친구한테 기회를 줘야지 하면서 일장연설을 했던 남편. 그렇게 또 3개월. 혜연은 나아지지 않았고 혜연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졌다. 누군가 팥빵을 찾으면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거기 없으면 없어요 라고 대꾸하는 건 약과였고 손님과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남편은 혜연을 내보내려는 나를 말렸는데 혜연의 문제는 예상 외로 풀렸다. 어느 날 갑자기 혜연이 매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으니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톡은 차단을 한 것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때 이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다. 그렇게 혜연을 감싸고 돌던 남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않냐며 혜연에게 연락하려 굳이 애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 느꼈던 싸한 기분을 아는 나는 혜연이 푸른 배를 하고 나타났을 때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내 남편이구나, 아이 아빠가. 나 돈 없으니까 그냥 가. 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경철에게 대꾸하며 계단을 올랐다.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도 얻어갈 요량이었는지 경철은 쉽게 떨어질 마음이 없었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급하게 내 팔목을 잡은 경철의 손을 뿌리치며 나는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인정머리? 내가 감히 인정을 얘기해? 우리의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혜연의 임신이었지만 경철의 외도는 상습적이었다.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더니 경철이 딱 그랬다. 경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빵집과 함께 그의 외도도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이런 남자였나 싶게 낯설기 짝이 없는 모습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우리는 빵집을 차리기 전까지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빵집을 연 지 3년 후 이혼했다. 경철과 연애하고 결혼하며 함께 보낸 시간이 12년이었는데 막판에 3년이 바로 경철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나는 그와 헤어지면서 깨달았다. 내가 처음 만난 29살 동갑내기 남자 경철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다. 근데 지금은 주식과 코인에 빠져 빵집을 하면서 모은 돈은 일찌감치 날린 지 오래였고 거기에 젊은 와이프의 과한 씀씀이까지 더해져서 늘 주머니가 비어있는 남자가 되었다. 우리 이혼한 지 4년이야.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남이라고 남. 너도 나도 서로한테 일말의 의무도 없다는 말이라고. 야, 사람 인연이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살을 섞고 산 세월이 얼만데. 부부이기 이전에 우리 가족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 너 그 세월 다 버릴 수 있어? 그게 돼? 경철이 이 말을 한 게 꼭 100번쯤 되는 것 같았다. 그래, 가족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리고 그걸 모두 버린 건 바로 너였고 지나치는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속이 끓는 만큼 크게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쪼글쪼글한 경철의 티셔츠 자락을 마지못해 잡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나 진짜 돈 없어. 지금 내가 놀고 오는 것 같아? 나 지금 쿠팡에서 일하고 오는 거라고. 경철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쿠팡? 너 뷔페 식당 다녔잖아. 그랬지. 알바계의 해병대라는 그곳. 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그곳을 그만뒀다. 어쨌든 나 지금 쿠팡 다니면서 그냥저냥 내 한 몸 간수하면서 사는 거야. 너 줄 돈 없다고. 너나 내 와이프, 네 애한테 나 하나도 빚진 거 없으니까 그만 좀 찾아와. 야, 진짜. 나는 경철을 뒤로하고 누군가 타고 내려온 엘리베이터에 냉큼 몸을 실은 후 닫힌 버튼을 여러 번 눌러 경철과 내 사이를 막았다. 그리고 11층. 세상에 유일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내 집이 있는 층을 누른 후 빨갛게 변한 숫자 버튼을 뚫어져라 보았다. 경철과 이혼은 당연히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연이은 외도에도
나는 그를 한 번, 또 한 번 믿어보려 애썼다. 누군가는 왜 바람 피운 남자를 용서하냐고, 당장 이혼해야지, 봐준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경철과 보낸 세월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일 때문이 아니라 경철 때문에 진이 다 빠져서 돌아온 집. 나는 아침에 열어두고 간 베란다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 전원을 켰다. 벽걸이 에어컨에서 기운차게 나오기 시작한 찬바람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다리가 아픈 것도 잊었다. 셔틀버스에서 밀려들던 배고픔에 집에 빨리 가서 뭐라도 먹어야지 하는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경철과 혜연은 오늘처럼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와 내 상처를 들쑤셨다. 내가 45 나이에 쿠팡에 다니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경철은 내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180이 넘는 큰 키에 항상 웃는 표정이어서 그에 대한 인상은 처음부터 괜찮았다. 경철은 누나들이 셋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지방에서 노부모가 농사를 짓는 지극히 소박한 삶을 살아온 남자였다. 누나가 셋이라는 건 경악스러운 사실이었지만 경철과 조카들의 나이가 비슷할 정도로 누나들의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오히려 시누이들 걱정은 하지 않았다. 경철이나 누나들 다 따로 살았지만 누나들이 부모님을 자주 들여다본다고 했으니 가족들 사이도 좋은 것 같았다. 나나 경철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고 있었으니 결혼까지 가는 일은 멀다고 여겼지만 우리는 3년을 만나고 결혼했다. 내가 진짜 좋은 남편 될게. 누구든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잘할게. 청혼하던 날 경철은 감격에 겨운 어조로 선언했다. 진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결혼 후 6년간은 좋았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대표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5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그마저도 한 명씩 줄어서 나중에는 대표와 나만 남았지만 나는 대표가 회사를 접을 때까지 그 회사에 다녔다. 어차피 사양길을 걷는 사업을 하는 회사라 대표도 욕심은 없었고 우리 부부는 곧 경철의 꿈이었던 빵집을 차릴 예정이었기에 회사를 그만두는 데 있어서 미련은 남지 않았다. 경철의 말대로 빵집을 시작하기 전까지 6년 동안은 우리는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가족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경철의 본가는 멀었으니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다. 우리 부부가 살던 집은 30년 된 작은 구축 빌라였고 오래되고 낡은 샤시 때문에 겨울이면 바람이 가차없이 집 안으로 불어들어서 난방을 해도 추운 집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돌이켜보면 빵집을 열고 싶다는 경철의 꿈에 나까지 몰입했던 게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나는 남편과의 사랑이 흔한 사랑이어서 좋았던 대단한 꿈은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 남편의 첫인상은 좋았고 그와의 관계가 그리 뜨겁지 않아서 나는 더 좋았다. 누군가는 첫눈에 타오르는 사랑이나 끊임없이 애타게 만드는 사랑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으나 나는 잔잔한 사랑이 좋았다. 잔잔하고 미지근하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남편의 거듭되는 외도를 눈감아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애타는 사랑이 아닌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동질감으로 맺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뿌려대는 애정이 사실 나는 그리 속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경철씨, 나와봐. 얼른,
얼른 빨리! 혜연이 작정해서 유난히 배가 돋보이는 옷을 찾아 입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날. 빵을 고르던 단골 손님들 두엇이 혜연과 나를 번갈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내던 순간을 나는 아직 잊기가 힘들다. 나는 혜연의 얼굴과 푸른 배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당황스러움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던 목소리로 안에 있던 남편을 불렀다. 내 눈은 분명 혜연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빵집의 손님들과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뭐 때문이었을까? 경철이 빵집을 하는 3년 동안 만난 여자들이 최소 5명 이상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것은 내게 완전히 다른 문제로 다가왔다. 경철과 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꼭 원하지는 않았지만 생긴다면 낳지 않겠다는 결심도 없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내가 그와 갖는 관계를 별로 즐기지 않아서일까? 죄책감을 가져본 적도 있었지만 경철 역시 아이를 원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우리는 잠자리만 제외하면 잘 맞는 편이라고 믿어왔다. 경철이 외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졌던 적도 있을 정도였지만 혜연이 경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되자 이젠 정말 끝이라는 실감이 들었다. 옷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느릿느릿 홀로 나오던 경철은 단골들에게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로 눈인사를 건넨 후 혜연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혜연의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라는 확신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흔한 사랑은 그 결말까지 너무 흔했다. 경철과의 이별이 준 숱하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제일 참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흔한 결말의 역겨움이었다. 출근길에는 비가 내렸다. 아직은 추적추적 적은 수준이지만 예보에 의하면 장맛비답게 요란하게 쏟아질 비. 나는 어릴 때 이후로 비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축축해서 싫은 건 당연했고 곱슬기가 있는 머리카락이 부스스해지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속도를 늦출 의도가 조금도 없이 달리면서 고여있는 물을 튀는 차들도 다 싫었다. 하지만 여름의 쿠팡 때문에 비가 좋아졌다. 비가 싫은 이유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비 덕분에 쿠팡 물류센터에 잔뜩 고인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열기만큼은 잠시라도 사그러들었으니까. 사원님, 그거 모르죠? 점심시간 쿠팡에서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정윤이 대뜸 당연히 내가 알 리가 없다는 듯 얘기를 꺼냈다. 그치, 사원님은 당연히 모르겠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윤 사원님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정윤은 갑갑하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 한숨을 뿜어냈다. 나 말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는 맛은 없지만 먹지 않고는 오후 근무를 버티기 힘든 커피를 억지로 삼키며 대꾸했다. 아니, 어떤 사원님이 혜리님한테 고백을 했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투로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던 정윤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낮췄다. 혜리님이 누군데요? 나도 정윤처럼 목소리를 낮췄는데 정윤은 그럼 그렇지 하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는 내 귀에 입을 바짝 가까이 댔다. 그 있잖아요. 키 크고 안경 쓴 관리자요. 사원님도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관리자? 그 사람 이름이 해리였구나. 알긴 알겠는데 내가 관리자 영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 모를 수도 있는 걸 모른다고 타박받는 게 좀 억울해져서 나는 볼멘 소리를 냈다.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혜리님한테 고백한 사원님이 쪽이 있다니까요. 정유는 누가 볼세라 손가락도 쓰지 못하고 뾰족하게 모은 입술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모서리를 가리켰다. 정윤이 가리킨 쪽에 앉은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 관리자에게 고백할 만한 또래의 여자는 한 사람뿐이어서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저 핑크색 줄무늬티 입은 사람? 정윤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말을 이었다. 어때 보여요? 예쁜데? 진짜 예뻤다. 솔직히 이제 나는 20, 30대 여자라면 거의 누구나 예뻐 보이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둘이 사귄대요? 사귀긴 무슨. 정유는 또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가당치 않다는 듯. 근데 지금 저 사원님 쿠팡 나왔잖아요. 거절당했는데도 또 나온 거라고요? 나로서는 고백을 거절당했는데 다시 남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몹시 어려웠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혜리님을 기어이 꼬실 거라고 했다잖아요. 대체 그런 얘기를 누가 다 해줘요? 쿠팡도 사람이 있는 곳이고 특히 온갖 세대의 남녀가 모인 곳이다 보니 연애 사건이 나지 않을 순 없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대놓고 손을 붙잡고 다니는 50대 커플도 있었고 젊은 관리자와 계약직 직원이 사귀는 일은 드문 일도 아니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듣게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원님도 좀 듣고 다녀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남은 커피를 들이켰다. 쿠팡에도 아이돌이 있었군. 이런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니 이미 쿠팡의 고인물들 사이에는 소문이 쫙 돌았겠다 싶었는데 혜리라는 관리자는 내가 처음 이 센터를 다니면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다.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자주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여럿의 관리자들 중 그나마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었다. 외모는 뭐랄까 아이돌의 외모에 공대생 분위기가 10% 정도 섞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을까? 사실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가 근무하는 층으로 업무 배정을 받아서 가면 나이를 불문하고 들뜬 듯 느껴지는 여사원들의 분위기를 실감하지 않는 게 어려울 정도이긴 했지만 나는 혜리 관리자와 일하는 게 싫었다. 내가 하는 지품 일은 체력적으로는 모두 힘들었지만 지품 중에서도 그나마 덜 힘들고 더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혜리가 내게 주는 일들은 대부분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혜리가 유독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든 일은 나 같은 단기 사원들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 혜리는 그런 식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철저한 관리자였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기 사원들에게 공평했다. 그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배려와 공평함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걸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었기에 아침에 혜리의 매끈한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면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원님도 혜리가 좋아요? 좋은가? 괜찮긴 하죠. 올해 30이 됐다는 정유는 그 나이대 여자가 남자를 생각할 때 지을 만한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혜리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 있어요? 네, 사귈 수 있어요.
모호한 미소와 달리 대답은 시원시원했다. 이놈 저놈 많이 만나보는 게 좋다잖아요. 해리 같은 남자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봐야죠. 정윤의 말이 정답 같았는데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해서 나는 대꾸할 말이 선뜻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나저나 나랑 상관없는 연애 얘기를 언제쯤 끊어야 할까 했을 즈음에 다행히 정윤이 화제를 틀었다. 곧 좀 무서운 관리자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서운 관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쿠팡이 학교도 아닌데 엄한 선생님이 전근이라도 오는 느낌을 담은 얘기라 나는 의아했다. 무섭다기보다 뭐라 그러지? 그냥 좀 다들 세다고들 해요. 야간 관리자가 오는 거라는데 관리자들은 왜 달마다 로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있나? 계약직들이나 좀 신경 쓰이겠지. 그렇긴 한데 힘든 일만 계속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해리보다도 더 힘든 일 계속 시켜봤자 한 달 아니에요? 그 관리자랑만 계속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는 정윤을 보면서 쿠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 얘기, 아직 정체도 모르는 새 관리자에 대한 소문들까지. 정윤과 나를 비롯한 쿠팡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해리가 출근하지 않았던 그날, 곧 8월을 앞둔 퇴근길에는 신발이 흠뻑 젖을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비 웅덩이를 피해가며 걸었지만 숨을 헐떡거리며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이미 바지와 상의까지 젖은 상태였다. 내일은 출근 계획이 없고 곧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있는 내 집 쪽으로 들어선 순간 그 위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마치 빚쟁이처럼 내 집 앞에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아마 혼자 죽어도 시체는 금방 발견될 것이다. 바로 우리 언니 같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언니가 보지 못하도록 키패드를 가리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언니는 제 집처럼 나를 밀어내고는 신발을 내팽개치듯 벗어버리고는 안으로 들어섰다. 너 진짜 나 차단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없고 사람 깝깝하게. 언니를 차단한 건 사실이었다. 영원히 차단할 생각은 아니었고 잠깐 귀찮은 상황만 모면하자는 거였는데 차단을 안 푼 건지 못 푼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서 왔어? 나 피곤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가. 너는 오랜만에 본 언니한테 한다는 말이 서운하다는 듯 말을 흐리는 것을 보니 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용건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내 삶이 궁금한 게 아닌 나에게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언니는 말랑거리는 말투를 썼다. 빨리 해, 무슨 얘긴지. 언니는 한쪽 입술 끝만 올려 미소를 흘리면서 집에 2개밖에 없는 의자 중에 하나를 끌어다 엉덩이를 살짝 얹었다. 아니, 그게 우리 교회에 또 무슨 전도사나 집사 얘기가 나올 차례인가? 들을 필요도 없네. 언니의 교회 사람들 얘기는 내 트라우마나 다름없었다. 그 트라우마의 시작은 당연히 언니였고 아니야, 이건 진짜 너한테 좋은 일이야.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라니까. 어쩌면 나는 내 집에 찾아온 언니에게 어떤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는데도 이토록 서운한 감정이 밀려드는 것을 보면 너 쿠팡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골병이나 들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처지에 쿠팡이라도 안 하면 살기도 힘들고
그 권사님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권사님 동생이 아직 짝을 못 만났다잖아. 나이가 있긴 한데 근데 그래서 너랑 딱인 거지. 한 번만 만나봐. 진짜 여자 외모 안 보고 그냥 심성만 보는 사람이래. 아, 언니의 말 중에서 내게 상처가 되지 않을 부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자 나이 많은 거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나이에 네 또래 남자 만나기도 힘들고 차라리 오빠 같고 아빠 같은 사람이 더 좋은 거지. 내가 아예 대꾸를 하지 않자 언니는 주절주절 한동안 말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 응? 호텔 커피숍, 그 늙은 마마보이, 아니 마마 아재 생각 안 나? 언니는 뜨끔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다. 생각이 안 날 리가 있나. 오늘처럼 언니가 나를 늙은 남자에게 팔아넘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지. 아무래도 늙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 뭐랄까 말을 좀 다르게 하니까 일부러 너를 뭐 어떻게 막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가 또 그 소리. 언니는 눈치 없는 말이든 무례한 말이든 가리지 않고 하면서 그걸 듣는 이가 문제를 삼으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다. 호텔 커피숍 마마아재 사건은 내가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난 후 벌어졌다. 교회 사람 아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언니는 나를 들들 볶았다. 내가 알았다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기세여서 나는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만남을 받아들였다. 이혼했다고 남자를 만나서 그 상처를 치유해 볼 생각은 해본 적 없었지만 언니의 성격상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해서 일찌감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만남의 장소는 호텔 커피숍이었다. 호텔 커피숍이라니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소개팅 장소로 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니 만나기 전부터 기가 막혔다. 무엇보다 그 남자의 집이나 우리 집과도 거리가 있는 호텔에서 굳이 만나자고 한 속셈이 빤해서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다. 할 게 돈 자랑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 돈 자랑을 해도 겨우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호텔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다. 나는 돈 자랑 이상의 경악스러운 광경에 할 말을 잃었는데 이마가 정수리까지 훤하게 뻗은 50대 남자의 옆에 비스듬히 앉은 그의 엄마가 그들 앞에 선 나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소개팅남의 엄마는 나보다 더 소개팅에 나서는 여자처럼 차려입었는데 바로 어제 보톡스로 얼굴을 손본 사람처럼 입술을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남자가 제 엄마와 모자지간이 아니라 남매 같아 보일 정도로 늙어 보인다는 것까지 더해진 경악과 충격을 애써 누르며 나는 간신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 인사에도 모자는 대꾸도 않고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니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으려는 내게 소개팅남의 엄마가 뜻밖의 말을 뱉었다. 아직 앉지 말고 좀 돌아봐. 예? 그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되물었고 그 엄마는 간신히 나의 멍청함을 참아준다는 듯 우렁차게 한숨을 토해내고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연거푸 그렸다. 망설이던 나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천천히 선체로 한 바퀴를 돌았고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나에게 꽂힌 것 같아서 혀를 콱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엉덩이가 작네. 생리는 아직 하지? 당장 뒤돌아서 나와야 했던 모욕적인 말과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지금의 나였다면 소개팅남 엄마가 홀짝이던 오렌지 주스를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색 치마에 들이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혼 후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었던 때여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자책 때문에 나는 좀처럼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대놓고 모욕하는 타인에게 맞설 힘이 내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보다는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혹은 뒤늦은 늦둥이라도 안겨줄 시바지를 찾는 게 분명한 그들의 의사가 분명히 느껴지는 채용 면접 같은 자리에 나는 한참을 붙들려 있었다. 올해 나이가 53이라는 남자는 제 엄마가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계속 떠드는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나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도 못했다. 나는 등신처럼 소개팅남 엄마가 됐으니 이만 가보라고 할 때가 되어서야 뭐가 감사한지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호텔 밖으로 나왔다.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구나를 실감한 게 딱 그때였다. 그날 밤 언니가 전화로 그쪽에서 탐탁지는 않지만 한 번 더 보자고 한다는 말을 전하는 순간 나는 통곡이나 다름없는 짐승 같은 울음으로 언니의 말을 막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다시 찾아와서 상처를 들쑤시는 걸 반복할 생각을 하다니 역시 언니는 변하지 않는다. 결혼은 한 번 했었다는데 애는 없대. 나이도 60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늙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안 그래? 얘, 뭐라도 말 좀 해봐. 왜 나만 떠드니?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얘기를 계속 떠드는데 내가 말을 섞어야 돼? 나 그때처럼 통곡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가. 내 나지막한 목소리에 언니는 잠시 뜨끔하더니 별로 망설이지 않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들었다. 내가 미친 듯 통곡하던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남은 건 분명했는지 가긴 가는데 역시 조용히 가지는 않았다. 너 지금 괜찮은 것 같지? 안 그래.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 주제도 모르고 꼴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남자 고를 수 있을 줄 아나 본데 너 언니 말 들을 걸 그랬다고 나중에 후회하고 어? 나중에 나 원망하지나 마. 왜 어떤 남자든 끝까지 붙여주려고 애쓰지 않았냐고. 나 원망하지나 말라고. 어? 알았어? 나는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닫힐 때까지 언니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화풀이를 하듯 탁탁 거리는 언니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하루 동안 잔뜩 쌓인 때를 씻어내기 위해 욕실 전등을 켰다. 딸깍. 8월이 시작된 후 둘째 날이었다. 더위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었고 쿠팡의 8월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던 날. 지하로 업무 배정을 받았고 데스크에서 못 보던 얼굴의 남자 관리자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지? 혹시 저 사람이 무섭다던 관리자인가? 소문의 관리자가 맞다면 무섭다는 말과 어울리는 외모는 아니었다. 단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머리에 약간 마른 체구, 눈매가 살짝 둥근 선을 그리며 아래로 처졌는데 햇빛을 못 보고 일하기 때문인지 피부는 좀 창백해 보였다. 나이는 30 후반? 어쩌면 40이 넘었을 수도 있을까? 살은 별로 없이 골격만 뚜렷한 얼굴이라 나이 가늠은 잘 되지 않았다. 옆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리자는 이미 여러 번 본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어 이름은 몰라도 만약 겉모습으로 이름을 정한다면 곰돌이 푸가 아니었을까 싶은 외모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얼굴과 몸 모두 둥글기만 해서 역시 비슷한 이유로 나이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새로운 관리자와 비교해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쿠팡 관리자들은 수평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정해서 직급이 아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디든 조직에서 레벨이 없을 수는 없었고 쿠팡도 그랬다. 보통 데스크 안쪽으로 좀 더 레벨이 높은 관리자가 서는데 컴퓨터 모니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쉬웠다. 반면 레벨이 낮은 관리자가 사원들 관리를 대부분 하는데 부관리자가 업무 시작 전에 의뢰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관리자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누가 더 레벨이 높은지는 뻔했는데 부관리자가 유독 눈치를 본다는 것도 레벨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였다. 교육이 끝난 후 업무가 시작되면 PDA를 챙기는데 PDA에 자신의 원바코드로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가 각자에게 지정한 업무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원바코드란 010을 제외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구성된 쿠팡에서만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보면 된다. 보통 원바코드가 프린트된 실물 종이를 주로 쓰는데 이 종이의 원바코드를 PDA로 스캔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해서 인원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지품일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오토와 싱귤레이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비닐에 담아 보내도 괜찮을 만큼 가볍고 작으며 파손될 염려가 없는가, 혹은 박스에 꼭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의 차이인데 전자가 오토이고 후자는 싱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가볍고 작아서 오토 제품을 담는 것이 당연히 더 쉬운데 싱귤레이션 제품의 경우 무겁고 큰 것들이 선반의 아래나 맨 위에 진열된 경우가 많아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품 업무의 내용 자체는 랜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이라 힘든 일을 하게 됐을 때 관리자를 원망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날은 다행히 그나마 쉬운 오토 지품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업무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 나는 2단 카트에 각각 아래 위 토트 1개씩 총 2개를 담고 일을 시작했다. 새 얼굴의 관리자가 나타났지만 다른 날과의 차이는 없었다. 2~3번 같은 길을 오고 가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랬다. 배정받은 존으로 가서 지품한 물건을 담은 토트를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반복. 그 길의 중간에 허브 공정에 속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출고가 지품에 이어서 포장으로 끝난다면 포장한 것들을 분류해서 물류센터 밖으로 보내는 게 허브의 역할이다. 쿠팡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허브인데 나는 일에 열중인 사람들 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를 보게 됐다. 큰 키, 짧은 머리에 마르진 않았으나 살이 쪘다고도 할 수 없었고 젊음 덕분에 탄력 있는 몸을 가진 남자였다. 머리카락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는데 마스크를 쓴 그가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쩐지 낯익은 분위기 탓도 있었지만 내가 지날 때마다 눈길을 피하는 느낌이 짙었기 때문이었다. 5번째쯤 그를 지나쳐 갈 때 불현듯 그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몰려들었다. 우재야, 서우재. 나는 카트를 세우고 어색하게 등을 돌리고 선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벅벅 긁듯이 땀에 젖은 머리를 거칠게 문지르고는 마스크를 벗으며 돌아섰다. 이모. 서우재, 내 조카. 언니의 24살짜리 아들이었다. 뭐야, 알바하는 거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모와 조카가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언니와 내 집은 차로 20분 거리니 아주 낮은 확률은 아닐지도. 이모, 근데 엄마한테는 우재는 말끝을 뭉개며 더위 때문인지 당혹스러움 때문인지
눈 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눈이 벌게지도록 세게 닦았다. 이따 점심 먹고 휴게실에서 얘기하자. 일단은 수고하고. 나는 우재에게 개운치 못한 사연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다시 업무에 들어갔다. 우재가 쿠팡에서 알바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우재는 한의대에 다니고 있었다. 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언니의 인생 자체가 우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다. 우재는 불과 몇 달 전에 전역한 건장한 성인 남자였음에도 알바든 뭐든 공부 외의 것은 할 수 없었다. 나중에 한의사 선생님이 될 귀한 아들이 남 밑에서 푼돈이나 벌자고 굽신거리는 꼴을 제 엄마가 못 보겠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니 우재의 쿠팡 알바는 당연히 언니에게는 비밀일 거라고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우재에게 알바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넉넉한 용돈을 주는 부모가 있었기에 나는 우재에게서 들을 말이 많을 것 같았다.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가 끝이 나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긴 줄에 합류했다. 점심시간이 시작될 때와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그리고 퇴근을 할 때 관리자가 바코드 스캐너로 사람들이 가진 실물 원바코드를 찍는데 이걸 체크인이라고 한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의 체크인은 특히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안달나게 만들었다. 바코드 스캐너가 연신 삐 소리로 스캔 성공을 알리고 체크인을 하는 부관리자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를 숨 가쁘게 내뱉는 동안 내 차례가 돌아온다. 나는 앞줄의 사람들이 빠르게 줄을 벗어나는 걸 보면서 멀찍이 먼저 식당으로 가는 우재의 뒷모습을 보았다. 다른 날보다 좀 더 서둘러서 식사를 마치고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서 들어간 휴게실. 우재는 휴게실의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 해본 고된 일이기 때문인지 우재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손 위에 내가 캔커피를 쥐어주듯 내려놓자 우재가 눈을 떴다. 우재는 옅게 웃으며 자기 커피를 딸깍 따서는 내게 건네주고 내 몫의 커피였던 것을 가져갔다. 우재는 이런 아이였다. 태생이 선하고 항상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는 아이. 제 부모를 꼭 반반씩 빼닮은 얼굴만 아니었다면 부모 중 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품의 아이가 바로 우재였다. 알바는 어제 처음 했어. 아, 어제 내가 안 나와서 못 봤구나. 이모가 쿠팡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지. 그래, 제 엄마가 이런 얘기거리를 시시콜콜 떠들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 우재도 알고 있었겠지. 왜, 돈 필요해? 이모, 나 학교 그만뒀어. 응? 그만뒀다고? 휴학이 아니라?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바로 자퇴했어. 엄마가 준 등록금은 그래서 그대로 남았는데 우재가 자퇴를 한 것, 이 사실은 분명 언니는 아직 모른다는 것, 엄마가 준 등록금을 주고도 우재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멍하니 입만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던 나는 이 공백을 우재가 빨리 채워주길 바랐다. 나 한의사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공부하라 해서 한 거고 한의대 가라고 해서 간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면 그냥 한의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평생 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온 우재의 삶을 단번에 다른 길로 이끈 게 대체 뭘까? 나는 우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려니 평소보다 더 반짝거리는 눈이었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려니 평소보다 더 반짝거리는 눈이었다. 이모, 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그게 이제 내 꿈이야. 다큐멘터리? 그럼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우재는 거푸 고개를 끄덕였는데 너무 일찍 공부에 찌들기 전 세상의 모든 일에 호기심을 보이던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럼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다시 가는 거야? 아니면 유학? 아니면 뭐 제작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거야?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한 것들을 나는 우재에게 물었다. 다큐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려고. 함께할 친구들은 있는데 제작비가 부족해서 우리 모두 알바로 제작비를 모으기로 한 거야. 우재가 왜 알바를 하는지, 이 사실을 어째서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래서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세상에서 우재를 가장 사랑하지만 우재가 언니의 계획과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사랑해서 우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재를 아예 놓아버리고 말 것인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제목부터 정했는데 엄마를 떠난 딸들이야. 24살 남자가 하고 싶은 얘기치고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우재를 보자 의아한 내 표정을 읽은 그 애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 누나 말이야, 이모. 나는 순간 나올 뻔한 깊은 탄식을 꿀꺽 삼켰고 우재와 나 둘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와, 사원님 오늘 반찬 진짜 다 별로지 않았어요? 다른 층에서 근무한 탓에 오늘 처음 마주친 정윤이 내 옆에 털썩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진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다니 경악스러울 정도라니까요. 정윤은 나의 동의를 구하며 눈을 크게 떴는데 그제서야 우재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다. 누구? 내 조카야. 얘도 알바하러 왔어. 응? 사원님하고 별로 안 닮았어요. 조카 맞아요? 정윤은 친구 남동생을 대하듯 스스럼이 없었지만 어쩐지 우재는 그렇지 못했다. 순식간에 귀가 빨개져서는 무슨 말이든 뱉고 싶은 게 분명한 듯 했지만 우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아, 저, 그, 네 정도의 신음 비슷한 말의 조각들 뿐이었다. 근데 키가 엄청 큰 것 같다. 다리 긴 것 좀 봐. 우와, 키가 몇이에요? 키 커서 좋겠다. 그쵸? 좋죠? 뭐 당연히 작은 것보다야 좋겠지. 정윤은 우재가 답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말했는데 우재는 꼭 이번에야말로 대꾸를 하고야 말겠다는 듯 숨가쁘게 말을 토했다. 184요. 키 작은 게 왜요? 귀엽잖아요. 아, 나는 귀엽기 싫어요. 그냥 예쁘고 싶지. 160에 약간 못 미치는 나보다 정윤이 좀 더 작으니 정윤이 큰 키를 부러워할 만했지만 정윤과 우재의 대화의 포인트는 키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읽어낸 분위기가 난감해져서 커피를 마저 넘기며 우재의 새빨간 귀를 흘끔 보았다. 아, 이 와중에 여자한테 반하기까지 하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 조카야. 정윤은 우재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닌 건지 해맑게 제잘거리다가 업무에 복귀하러 떠났고 나는 점심시간 전에 쓰던 카트 앞에 다시 섰다. 카트에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쓰지 못했던 토트 1개가 남았는데 그 토트를 쓴 후 다시 2개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지품한 후 토트를 포장 위치로 가져갔다. 포장 사원들이 바쁘게 포장을 하는 곳에는 새 관리자가 포장 상황을 점검하려 서 있었는데 내가 토트를 내려놓자 그가 말을 걸었다. 사원님, 카트에 토트 2개씩 올리세요. 1개만 써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꼭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를 처음 봤으니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 같았다. 평소 같았다면 말을 길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네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불쑥 생각지도 않았던 대꾸가 튀어나왔다. 이거 점심시간 전에 담은 거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하하하. 이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그는 멋쩍은 듯 크게 웃었고 웃으면서 뺨을 덮은 머리카락을 살짝 귀 뒤로 넘겼다. 이 사람 뭐지? 싶은 감정을 품고 그 모습을 보던 나는 문득 이 관리자가 무척 고와 보인다는 생각에 흠칫했다. 중년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를 곱다고 느낀 것에 스스로 놀랐던 것인데 물론 곧바로 뒤이어 떠오른 감정은 후회였다. 관리자는 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내가 자기를 무안하게 만들었다고 힘든 일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처음 본 관리자라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것에 생각이 비치자 걱정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지만 묘하게 상반된 감정의 뒤끝이 그리 깔끔하지는 못했다. 조카와의 느닷없는 만남에 복잡한 감정까지 더해져서 누군가 시간을 잡아끈 듯 이날 하루는 유난히 더 길었다. 빨리 이 하루의 끝으로 달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언니는 20살 겨울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 아이가 바로 우재의 누나 리나였다. 2년제 대학을 다니던 언니는 리나를 임신하는 바람에 학교도 끝마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딸을 낳은 순간을 아주 행복해했다. 어쩐지 10대 소녀가 생각해낸 듯 잔뜩 멋부린 느낌을 주는 이름을 딸에게 붙여줄 때만 해도 언니와 리나가 그렇게 틀어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다는 게 언니 부부의 문제였다. 언니와 형부는 육아에 점점 지쳐갔고 한창 놀고 싶은 어린 나이에 서로에게 발목 잡힌 기분을 느꼈는데 그 기분은 굳은 믿음이 되어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신의 미래를 망쳤다는 믿음. 언니는 리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언니는 당시 자신은 물론 리나도 잘 돌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았다. 엄마와 나,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나선 끝에 리나는 무사히 돌즈음에 첫걸음을 뗄 수 있었지만 언니는 다른 길로 향해 갔다. 종교가 언니의 위안이자 삶의 활력이 되었지만 종교 말고 다른 것의 가치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부작용이 따라왔다. 하필 언니의 시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점이 언니를 더욱 부추겼고 리나에 이어서 우재를 얻게 됐을 때 리나에 대한 무관심은 우재에 대한 과한 관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엄마와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연 끝에 리나는 끝내 성인이 되면서 언니를 떠났다. 우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나 역시 리나처럼 엄마를 떠난 딸들 중 하나였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환한 여름의 도로를 달리는 셔틀버스 안에서 나는 우재가 만들 거라는 다큐의 제목을 아주 오래 더듬었다. 다음 날 아침, 다소 불편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옷 매무새를 다시 살폈다. 아, 정말 나가기 싫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알바를 구하기 위해 2군데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 출퇴근이 쉽고 쿠팡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알바 면접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쿠팡 일에 익숙해지자 힘든 건 좀 덜해졌지만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근무했던 건 확실히 너무 먼 과거였고 딱히 내세울 경력도 못 되었으니 남은 건 빵집을 운영했었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봐도 좋았지만 빵집 알바 자리도 내게는 언감생심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알바를 몇 군데 찾아다녔지만 빵집 주인과 나이가 비슷한 나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 30이 못된 어리고 살가운 여자 알바를 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소위 3.3 알바라는 것도 빵집 알바를 찾을 때 처음 알게 됐다.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점주들이 4대 보험을 피하는 꼼수인데 어쨌든 그마저도 내게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슬픈 일이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30을 간 넘긴 듯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체력적으로 힘든 건 괜찮아요. 쿠팡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매니저가 체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체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듯 어필하고 있었다. 진짜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매니저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흔한 말로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어 했다. 이럴 거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지나 말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나이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체력 핑계라니. 나는 순식간에 늙어버린 기분으로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패스트푸드점을 나왔다. 오늘 2군데 면접을 볼 예정이었고 이 패스트푸드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집에서 걸어서 통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고 씩씩거리며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랐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요즘 이게 불황의 짙은 그림자인가 싶기도 해서 더 막막한 기분이 됐다. 나는 편의점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빠르게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었다. 아이스크림은 달고 시원했지만 막막한 기분을 풀어줄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 첫 면접을 본 곳은 편의점이었는데 하루 3시간씩 일주일 중 이틀밖에 일할 수 없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다. 주유 수당을 주지 않으려 여러 명의 알바를 짧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한다는 쪼개기 알바였는데 최저시급을 받고 일주일 6시간을 일하는데 주유 수당도 없다니 나는 별 미련도 없이 편의점을 나왔다. 이혼을 한 후 알게 된 일이지만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나 같은 40대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건 힘든 일이었다. 쿠팡 알바를 하기 전에는 뷔페 식당 주방 자리를 간신히 얻었는데 한 달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건 텃세 때문이었다. 체력만 견뎌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주방 일이기 때문이었는지 나는 출근 첫날부터 텃세에 시달렸다. 나보다 고작 한 달 더 일했던 또래 여자가 유독 나를 괴롭혔는데 주방의 모든 실수를 내게 덮어씌우는 방식이었다. 매니저는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신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어도 내 이름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를 나의 문제라고 여겼기에 나는 결국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럴듯한 수확은 없고 쓰라린 현실만 또다시 자각한 날 나는 다 먹은 아이스크림이 남긴 쓰레기를 대충 가방에 쑤셔 넣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페 거리를 지나야 했는데 내가 사는 신도시에는 카페 거리라는 게 있어서 거의 늘 사람들로 붐볐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서도 오로지 카페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들이를 오는 곳이었는데
뜨거운 햇살에 손차양을 만들어 유럽 노천 카페 분위기를 낸 카페 앞을 지날 때였다. 동네 사람들이 주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잘 꾸며진 하천 쪽을 바라보는 카페 테라스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였는데 늘 무심코 지나는 거리에서 나는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스틸로 만들어진 노란색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때가 탔지만 아직은 쓸만한 아이보리색 파라솔 아래 앉은 중년의 커플을 보았기 때문이다. 커플은 비슷한 차림이었는데 남자는 흰 면바지에 골프웨어풍 파란색 폴로 티셔츠에 칼라를 바짝 세웠고 여자 역시 치마를 입었고 티셔츠에 칼라만 다를 뿐이지 누가 봐도 커플룩이었다. 무엇보다 더운 날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는 남녀를 연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 그들이 연인이든 부부든 아니면 불륜이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남자가 내 친오빠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자는 오빠의 아내이자 나의 새언니가 아니었고 손차양을 내리고 오빠 커플을 빤히 응시하던 나를 여자가 불쾌한 듯 보다가 휴대폰에 한눈을 팔고 있던 오빠의 팔을 툭툭 쳤다. 이제 49살, 푹 퍼진 얼굴에는 다소 작아 보이는 옅은색 선글라스를 낀 오빠는 여자의 손가락이 향하는 쪽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서 나를 살피던 오빠가 나를 알아보기까지는 5초쯤 걸렸는데 오빠는 몇 년 사이 많이 불어버린 몸에 비해 날렵한 동작으로 후다닥 일어섰다. 바로 쟁걸음으로 다가온 오빠가 내 팔을 잡았는데 이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 같은 건 미처 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오빠는 어리둥절한 여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듯 손짓을 하고는 나를 카페거리 중간쯤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갔다. 손버릇 더러운 거 아직 못 고쳤네? 이거 안 놔? 우리 동네에서 친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본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오빠에게 팔까지 잡혀서 끌려가고 있으니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야, 너 여기 사는 거야? 오빠는 뻘쭘한 듯 빈손을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이 상황을 오랜만에 만난 남매의 평범한 만남으로 가장하려는 듯 했다. 오빠 바람 피우네? 나는 오빠의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조금도. 너 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오빠한테. 미친다 진짜. 아직도 내 오빠 노릇이 하고 싶은가 봐. 오빠의 눈빛에 당혹감이 짙어졌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더 뻔뻔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오빠였다. 너 자꾸 오빠한테 깐죽깐죽. 저기 저 사람하고 나는 바람은 아니고. 그럼 내가 두 사람 사진 찍어서 새언니한테 보내도 돼? 오빠는 물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팔을 휘젓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 모두를 바보 천치 취급하는 버릇도 여전했는데 오빠는 자신의 잘못을 비난당하는 상황에 익숙치 않았다. 늘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게 안 되면 손부터 나가는 부류의 인간이 내 오빠라는 사람이었고 나는 오빠를 이렇게 마주칠 때까지 4년간 보지 않고 살았다. 내가 경철과 이혼하고 마지못해 엄마를 찾아갔을 때 경철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엄마는 내 머리채를 잡았다. 평범한 엄마라면 크게 상심한 딸을 위로했겠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이년, 이 천하의 등신 같은 년, 지 남편 간수도 하나 못하는 세상에 쓸모없는 년. 엄마는 나의 이혼에 분노했고 경철이 바람을 피운 게 모두 내 잘못이라고 몰아세웠다. 내가 애도 낳지 못하는 병신이라 남편이 밖으로 놔둔 거라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나는
헝클어지고 아픈 머리를 감싸주고는 엄마의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엄마는 문이 닫힌 후에도 나를 향한 저주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고 이혼보다 엄마 때문에 나는 더 상처받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는 오빠 때문에 허겁지겁 젖은 얼굴을 훔쳐내고 문을 열었는데 오빠는 내가 미처 문을 다 열기도 전에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오빠는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보고도 주저없이 두툼한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내리쳤다. 조금의 계산도 없었던 순수한 분노가 가득했던 폭력. 어우 이 쌍년 진짜 내가 너 언젠가 이렇게 집안 망신 한번 크게 시킬 줄 알았어. 이혼? 야, 그 알량하게 배워먹지도 못한 촌놈도 어떻게 못해서 이혼을 해? 초등학교 교사였고 곧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교육자 오빠. 그런 오빠가 자신의 폭력에 나뒹굴고 있는 동생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꿈에서 다시 보곤 한다. 그 후 4년. 나는 더 늙고 탐욕스러워졌으며 여전히 파렴치하고 얄팍한 오빠의 거대한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슬펐다. 집안의 기둥으로 떠받들여졌던 오빠를 우러러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간. 오빠와 엄마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슬펐다. 오빠는 짐짓 대수롭지 않은 척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발끝이 초조하게 까딱거리는 것까지 숨기지 못했다. 나는 이제 누구든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의 4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